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잠시 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일 세 나라 모두 이번 회의에 역사적이라는 단어를 넣는 데엔 사상 처음 있는 별도 3자 회담이란 의미도 있지만 새 정상이 발표할 합의 내용이 기존 국제 질서가 바뀌는 새 전기를 맞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실은 내일은 어제와는 분명 다른 새로운 삼국 관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뉴스나인 오늘은 먼저 태평양을 건너가겠습니다. 자, 김영우 기자 나와 있죠? 네, 저는 지금 캠프 데이비드 앞 진입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동부니까 지금은 이른 아침이겠군요. 세 나라 정상은 언제쯤 도착을 합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영접을 준비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미국 대통령이 이용하는 것처럼 백악관 인근에서 미군 해병대 헬기를 타고 이동해 잠시 뒤 각각 도착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곧이어 한미일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엔 한일 정상이 따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곳 시간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열리는 공동기자회견을 끝으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예, 일단 김 기자가 서 있는 회의 장소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란 어떤 곳이고 또 새 정상은 어디에서 만나는 겁니까? 네,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이곳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케탁틴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곳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캠프 데이비드가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세 나라의 공식 수행원들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 결정적 순간마다 초청된 곳으로 아스펜과 로렐, 히커리 등 3개가 핵심 시설인데 미 대통령 객실인 아스펜 랏지, 회의실인 로렐 랏지에서 삼국 정상회의와 오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골프장과 볼링장,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는데 새 정상이 산책로를 함께 걷는 등의 친교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앞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영내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세 나라가 공조를 협의하는 공약도 별도의 문서로 채택됩니다. 물론 공약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군사 위협 시 자동 개입하는 동맹보다는 한 단계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세 나라의 경제 군사력을 감안하면 기존 태평양 중심의 안보 체제인 쿼드나 오커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안보 협의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의 안보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워싱턴에 동행 취재 중인 황선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삼국 간 협력 지침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에 더해 삼국 공조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이름의 문건도 추가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외부로부터 영내 안보나 통상 문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면 세 나라가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영내외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의 경제 규모와 군사력을 감안하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나 오커스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지역 안보 협의체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And try to create instability or violate sovereign rights. We want to work together with nations to try to prevent that kind of activity. 다만 협의를 의무로 명시하진 않아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면 자동 개입하는 군사동맹과는 차이를 뒀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3국의 협력 정신과 그 이행 방안을 문서로 채택한 건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도 협력 체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이렇게 국제 질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최근 위험한 징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다시 급증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당이나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정오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인민보안서 우리로 치면 경찰서인데 여기서 총기 탈취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북한 노동당 제8차 중앙위 전원회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모습이 보도되지 않았는데 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일련의 폭탄 테러와 살인 사건을 나열하며 질타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폭탄을 이용한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자강도에선 강도 일당이 물자 탈취를 위해 화물차에 사제 폭탄을 투척했고 평안북도 등 서너 개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 경제난에 따른 범죄로 판단하고 있는데 당이나 군 간부를 타깃으로 한 증오 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양강도에서 한 괴한이 비밀 경찰인 보위 지도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최근 인민보안서에서 총기 탈취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면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오를 나타내고 이런 표출되는 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국정원은 북한 내 강력 범죄가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서울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린 곳은 국회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 학폭 문제, 방송 장악 문건 작성 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격전이 벌어졌지만 이 후보자는 상당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야당의 포화를 받아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언론 장악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 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는 언론 사찰의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물러나실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는 거죠.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이 후보자는 방송 장악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무사했겠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관여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엄혹한 적폐 청산 수사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당의 공세에 여당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방송 장악 시도를 했던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하자 도둑이 재발절인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방위원으로서 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묵은 논란이긴 하지만 이 후보자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에 야당은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학폭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화해를 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없었고 그 사실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야당은 이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당시 피해자 진술서를 근거로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매점에서 강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힙니다. 근데 이것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이 후보자가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상담할 당시에 화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학폭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외압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전학을 가야겠다고 얘기한 걸 수용한 것이고 아들이 지각이 잦다는 내용을 이 후보자 배우자가 생활기록부에서 지워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되지 좀 삭제해달라. 담임 교사한테 막 얘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이 후보자 아들의 고등학교 당시 담임 교사를 국회로 데려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야당은 부적격이란 입장이라 채택 여부를 두고 대치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이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혐의를 꿰어 맞춰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귀갓길은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배임 액수는 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시나요? 배임죄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은 3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백현동 사업과 위증교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걸로 예상됐지만 일부 질문엔 적극 진술하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 비례기중하라고 한 말을 놓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 답변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배임을 저지른 건 자신이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땅을 싸게 판 식품연구원과 국토부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당시 토지매매 협의서와 계약서를 찾아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역시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김도형 기자가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자신의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새로운 논리를 꺼냈습니다.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 당시 식품연구원이 토지 용도 변경을 약속하고 땅을 팔았으니 더 비싸게 땅값을 받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토지 매각 합의서를 보니 이 대표 주장처럼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계약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민간업자가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 식품연구원이 협조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검찰도 이 대표 주장은 모순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진술서에선 용도 변경으로 혜택을 받은 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 즉 정부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감사원 보고서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이 대표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 배임 액수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성남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용역비 200억 원과 지분 참여 시 추정 수익 314억 원 등이 배임 액수 산정 근거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 으슥한 곳에서 여성이 둔기로 맞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둔기는 넉 달 전에 구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팔티에 반바지 차림 남성이 골목길을 따라 신림동 공원 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슬리퍼를 신고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30살 최모 씨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5분 서울 금천구 집을 나선 최 씨는 1시간여를 걸어 11시 1분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최 씨는 피해 여성을 발견한 뒤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며 평소 운동하러 자주 들른 공원으로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 장소로 물색해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을 가격하는 데 사용한 금속 재질 둔기도 4월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7년여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지만 치료를 거부했다는 지인 진술도 확보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확인 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진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대낮 성폭행이 벌어진 범행 장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를 위한 숲 체험장과 초등학교 6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선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국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범행 장소인 신림동 공원 입구엔 안전을 위해 2명 이상 동반 산행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둘레길 등산객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공원 내 테니스장과 족구장도 이용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여기 올라올 때는 절대 단독으로는 못 올라오게. 이곳 공원에는 생태형목과 야외 학습장이 있어 어린이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범행 장소에서 반경 1km 안엔 초등학교 6곳을 포함 초중고교 13곳이 모여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애기들 오늘 유치원생 한팀 왔다 갔는데 애들도 무서워서 그냥. 주민들은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무서워도 못 다니고 왜 이렇게 무서워요 사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에 공원과 둘레길 순찰 강화를 지시했고 서울시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팀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부가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자 사법 입원제라는 걸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증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제로 입원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인권 침해 논란이 떠오르시죠. 실효성은 있는 대책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네, 4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숨진 데 이어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불을 질러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자 대안으로 거론됐던 게 사법 입원제였습니다. 예. 특히 안인득은 가족이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강제 입원 요건이 전보다 까다로워진 탓에 치료가 끊긴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위험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정하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도입이 안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검토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발의를 했는데요. 의료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게 맞느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대법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예, 요즘 부쩍 외출하기 무섭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번엔 가능할까요? 네, 법무부는 사법 입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법원이 심사하고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호주, 일본, 캐나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기구가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세밀히 연구해서 논란의 대책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보건 시스템이 외국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법 입원을 시행 중인 유럽과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정신병 등을 줄이는 대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시스템을 강화해왔습니다. 예. 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초기에 진단하고 꾸준한 상담을 통해 약물과 외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이 강제 입원은 정말 위험한 순간에 쓰는 마지막 수단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앞 단계들을 건너뛴 채 입원부터 시키자고 하는 거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범죄도 안 했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은 점점 세계에서 없어져가는 추세예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게끔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건 안 하고 자꾸 입원 제도만 하는 거는 뒷감당이 안 돼요. 예, 그래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네, 사법 입원을 찬성하는 의료계에서도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신질환자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적응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진단과 치료,
재활 모든 부분에 공백이 있다 보니 사회적인 편견이 늘고 환자들은 숨게 돼서 범죄가 증가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재활 과정까지가 국가 또는 공공이 해야 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정신질환을 위험하니까 격리시켜야 된다, 입원시켜야 된다 이 얘기만 나오게 되면 당연히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전문가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군요. 하지만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잘 연구해서 이번 기회에 대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전의 한 은행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에 현금 4천여만 원을 빼앗고 달아나서 경찰이 강도가 탄 흰색 오토바이를 쫓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대낮에 강도가 들면서 문을 닫은 겁니다. 헬멧을 쓴 강도는 오늘 낮 12시쯤 지점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했습니다.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흉기로 위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안 다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당시 신협 지점 안에는 남녀 직원이 2명만 있었는데 범행은 남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상인들은 대낮에 벌어진 은행 강도 행각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섭죠.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시간대는 그 직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기동대 등 25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 중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학교에서 또 흉기 위협이 벌어졌습니다. 친구와 다툼을 말리는 교사의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무실을 찾아가서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건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최근 흉기 난동 범죄가 이어진 데 따른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중학교. 오후 2시 20분쯤 재학생 A군이 교무실에 들어간 뒤 흉기로 교사들을 위협했습니다. 앞서 A군은 친구와 싸웠는데 교사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벌인 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교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교사들을 위협하며 소동을 벌였는데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 흉기를 내려놨습니다. 애들이 다툰다고 선생님이 좀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만 들어주고 화가 나가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등 흉기 난동 범죄가 이어지면서 모방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엄청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죠. 경찰은 지구대에서 부모 동석하에 추가 범행 위험성을 조사한 뒤 A군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신경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기기 뇌파계는 이 전문의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초음파 기기에 이어서 뇌파계까지 한의사 사용이 인정되면서 고질적인 양방, 이 한방 간 갈등이 또 재현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마와 팔, 손가락 등의 기기를 연결하면 뇌파를 측정해 치매와 파킨슨병 등 각종 신경정신질환을 진단해주는 뇌파계.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의만 다룰 수 있는 의료기기란 이유로 그동안 한의사의 사용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진단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뇌파계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들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의계는 판결을 반겼습니다. 한방 진료 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보다 객관적인 진료를 환자한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뇌파를
상당 부분 수련하시고 공부하신 선생님들 전문의만 보는 영역이고요. 대법원이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려 당분간 양한방 의료계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토부 산하의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를 저지르고도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3년 전 권익위가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한 겁니다.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보수 제도를 지적하며 비위 행위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공무원에 준해서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기 때문에 공고를 한 걸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직원 2명은 지난해 6월과 10월 성희롱과 업무 갑질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합쳐서 성과급 1,500여만 원을 챙겼고 성비위로 실형 선고를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도 내년도 성과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도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3명에게 총 1,800여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노조 측 반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예산 낭비에 기강문란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노사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국민이 납득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에어컨을 살 수 있다면 이 더위에 혹하는 분 많을 겁니다. 독일 미니 에어컨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 구매 뒤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가 많아서 왜 피해가 이어지는 건지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벽에 설치된 에어컨을 조작하자 바람이 쏟아집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6만 9천 원에 판매하는 독일식 미니 에어컨인데 독일 품질 보증 절차를 거쳤고 순간 냉각도 가능하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 상품은 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10초 안에 시원해지고 26도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낚인 거예요. 반품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려 해도 판매 사이트에는 이메일 주소뿐이고 그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돌려줄 테니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한 10분, 15분 있어도 그대로지 이만큼 냉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식이 없고 이메일을 또 했죠. 없어요, 아무것도. 같은 상품이 최근 3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는 17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거래를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은 우선 의심해보는 것이 좋고요. 제품 설명 등의 어색한 한국어 그리고 조잡한 이미지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특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사의 거래 취소를 요청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모자나 선글라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요즘 젊은 층과 남성 사이에서 인기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양산입니다. 관련 매출도 크게 늘었다는데요. 양산 쓸 바에는 우산으로 자외선 차단하고 말겠다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중년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양산. 이제는 양산을 쓴 젊은 층도 자주 눈에 띕니다. 싱가포르 여행 갈 때 양산을 처음 썼는데 너무 좋아서 서울에 왔더니 더 더운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양산을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한때 지드래곤이 먼저 양산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남들 눈치를 봤던 젊은 남성층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양산을 꺼내듭니다. 햇빛 가림도 가능하고 게다가 남자는 머리 할 때도 있으니까 모자 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 한 달간 백화점 3사의 양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에서 많게는 115%까지 늘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산 매출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20, 30대 남성분들도 직접 와서 구매하고 가십니다.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책의 하나로 양산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 예방도 되고 체감 온도 10도, 주변 온도 7도를 낮출 수 있어서 온열 질환 예방 효과. 양산은 우산과 달리 안쪽에 검은색 안막이 한 장 더 붙어 있어서 햇빛과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큽니다. 갈수록 맹렬해지는 더위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양산 사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오징어가 제철을 맞았지만 동해안은 물론이고 울릉도에서도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어획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현지 횟집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동해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주문진의 한 어시장입니다. 오징어 철인데도 수조에 오징어는 찾아볼 수 없고 별미인 산 오징어회는 메뉴판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져 어시장에는 오징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당 3만 원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싱싱한 오징어를 기대하고 온 관광객들은 아쉬움의 발길을 돌립니다. 도심에서는 쉽게 먹을 수 없고 비싸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먹으러 온 건데 없으니까 좀 아쉬웠고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포구에는 조업을 포기한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출항할 때마다 쌓이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연간 2만 톤이 넘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 올해는 83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 남해계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3년 동해 바다의 평균 수온이 2도나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 어선의 과도한 어획에 의해서 개체수가 현재 크게 감소한 상황이고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오징어의 분포가 동해 먼바다로 동해안에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줄면서 올해 강릉과 속초의 오징어 축제는 취소됐고 울릉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징어를 들여와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올빼미는 천연기념물로 귀한 새인데요. 지난 봄 태어난 지 겨우 한 달 된 올빼미 2마리가 탈진한 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제때 구조됐고 정성 어린 보살핌 끝에 2마리 모두 오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조부터 방사까지의 모습을 신경희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솜털투성이 아기 새 2마리가 인큐베이터 안에 몰아누워 있습니다. 먹이를 노려보는 큰 눈에서 맹금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종 2급 올빼미입니다. 2마리는 지난 4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탈진한 채 바닥에 웅크려 있는 걸 시민이 신고했습니다. 탐방로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산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 보고 밟겠더라고요. 워낙 조그맣기도 하고. 올빼미는 전국에 몇 마리가 남았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 야행성 맹금류는 일단은 대개는 다 숲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죠. 개발이 될 경우라든지 이런 서식지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겠죠. 국립공원공단은 재활센터가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옮겨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구조 당시 280g이었던 몸무게는 430g으로 주먹만 하던 몸 크기도 배 이상 커졌습니다. 비행훈련까지 무사히 마친 올빼미들은 오늘 힘찬 날갯짓을 하며 지리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생에서 잘 살아라. TV조선 신경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삼성이었는데 오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정경유착 발생 시 즉각 탈퇴라는 조건부 재가입을 권고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경련 재가입 여부를 논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치권이 정경련에 압력을 행사하는 정경유착 고리를 단절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건부로 재가입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정경유착이 재발되면 즉각 탈퇴하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정경유착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들도 말씀을 권고하였습니다. 삼성은 오는 21일 이사회에서 정경련 재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삼성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정경련이 휘말리면서 탈퇴했는데
해체라는 말을 끝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이후 6년 6개월 만에 복귀입니다. 삼성 준법감시가 정경련 재가입에 긍정적 의견을 내면서 나머지 4대 그룹의 정경련 재가입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대차, SK, LG 등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재가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회비 규모나 사용처의 투명성 등은 정경련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기금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점검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에서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으로 바꾸고 새 회장으로 뉴진 풍산그룹 회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요 며칠간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위태위태했는데 결국 올 게 왔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재벌 가운데 하나인 헝다그룹이 미국에서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밀 모니터가 시급해졌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중농신탁 본사 앞. 회사의 자금 위기로 돈을 잃게 된 투자자들이 공안에 둘러싸인 채 목청껏 외칩니다. 부동산 시장 위기의 진원인 헝다그룹은 어제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440조 원에 달하는 빚을 끝내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차갑게 식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If we're talking about the sluggish recovery in consumer sentiment, and if there's no change anytime soon, it will mean that they can have a more prolonged impact not only this year, but eventually, like also about next year as well. 한국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위기가 국내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대출과 2%를 넘어선 부동산 PF 연체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한국 경기 반등을 지연시켜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의 부실화를 촉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헝다의 파산 신청에 아시아 증시는 줄줄이 하락했고 코스피도 6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자금도 중국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은 달러고 미국 달러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사실상 위험 가능성 제로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긴축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그 값은 떨어집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빨간불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 곳곳에서 내 자산을 위협하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연이어 올리면서 잡으려고 애써온 물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We filled up the tank this morning and it was like $90. Last year it was still expensive, but we don't think it was that much out here. 식을 줄 모르는 고용도 임금을 떠받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깁니다. Yeah, I've been in business for almost 40 years, since 1986, and this year by far has been the most difficult year to try to recruit people. 예상보다 탄탄한 미국 경제와 잡히지 않는 물가 탓에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고금리 터널의 끝이 다시 아득해지면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이틀 치솟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는 꼭대기로, 이에 반비례하는 채권 가격은 바닥으로 보고 미 채권을 잔뜩 사들였던 국내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히려 더 치솟으면서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거액의 국내 투자금이 몰린 한 미국 장기채는 어제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올해만 14%가량 떨어졌고, 같은 기간 7%가 넘게 떨어진 장기채도 개인 순매수액이 1,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3배 레버리지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B2까지 몰린 또 다른 미국채는 최근 한 달 낙폭이 23%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긴축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여객기가 도로로 추락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락 전 비상 상황을 알리는 교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사고 당시 영상에는 비행기가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떨어지더니 고속도로로 그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건너편 도로까지 파편이 떨어져 나가고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이 도로를 집어삼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 도시에서 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Dalam proses untuk landing, 2 minit lagi untuk landing, telah hilang kawalan daripada tower dan terlepas di jalan raya. 승객 6명과 승무원 2명 등 탑승자 전원이 숨졌고 여객기를 피하지 못한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객기는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긴 채 고속도로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교신도 없었습니다. Kita body ni kita dah banyak recover semua body, kemudian barulah pihak atau penyiasatan kemalangan bila betul kapal ini akan cari search. 현지 언론들은 탑승자 목록에 파항주 의회 의원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엔진 고장이나 과적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테네리페 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불에 탔고 7,0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는데 당국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조정래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섬 전체에 자욱합니다. 산능선을 타고 길게 이어진 불길은 민가 턱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가구를 옮기고 필사적으로 대피합니다. 화마가 덮친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테네리페 섬. 이틀 동안 2,600헥타르, 여의도 9배 면적이 불에 탔고 7,600여 명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Pero llegan una ceniza hasta el centro que lo recorre y a ver si lo logran parar porque se pinta la cosa bastante mal. 소방 헬기 수십 대와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됐지만 지형이 워낙 험준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 se está descolgando por una zona de mucho despeñado y aparte mucho material rodante, piñas incandescentes que están bajando y nos pueden provocar problemas de seguridad. 테네리페 섬은 연중 온화한 날씨 덕에 유럽의 하와이로 불렸지만 최근 건조하고 40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커졌습니다. 당국은 지난 40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가장 복잡한 화재라며 통제 불능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스페인은 올해 폭염 속 잦은 산불로 지난 10년 평균 피해 면적의 2배에 달하는 7만 헥타르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우리에겐 비보이 댄스로 익숙한 브레이킹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정식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브레이킹 강국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열린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박민혁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어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덤블링으로 등장한 댄서가 서핑을 하듯 미끄러져 나오더니 거꾸로 서서 팽이처럼 회전하는 역동적인 브레이킹을 선보입니다. 지난달 24개국에서 1,000여 명이 출전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BBIC의 1대1 브레이킹에서 우승한 박민혁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는 물론 고난도 기술 파워무브에 현대무용을 접목한 독창성이 그만의 강점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재밌는 동작들, 현대무용을 보면은 아름다운 동작들이 되게 많잖아요. 비보이만의 멋을 보여주면서도 그런 좀 창의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12살 때부터 춤을 췄습니다.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춤 동작과 기술을 선보여 점수를 매기는 브레이킹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된 후 위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합니다. 전에는 언더그라운드 문화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대회도 엄청 많아졌고 체계적이고 스포츠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국직간 대회들을 줄줄이 석권하며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과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서 나가서 다시 한번 한국이 1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국 브레이킹의 위상을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어미 코끼리가 깊이 2m 구덩이에 머리를 들이민 채 기절했습니다. 전날 구덩이에 빠진 새끼를 밤새 구하려다 육중한 몸이 이렇게 끼어버린 겁니다. 기중기로 끌어내고 수의사들이 몸 위에서 뛰어서 심폐를 소생시킨 끝에 깨어나서 숲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을 망가뜨린 강아지를 주인이 혼내자 어미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죠. 주인이 슬리퍼를 휘두르자 연신 앞발로 막아내며 새끼를 깊이 감싸 안습니다. 강을 건너는 아기 사슴에게 악어가 돌진합니다. 저만치 떨어져 오던 어미가 다급하게 뛰어와 가로막습니다. 악어는 어미를 삼켜버리고 새끼는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범고래가 죽은 새끼를 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자꾸만 머리에 올려놓고서 11회 동안 1600km를 가는 슬픈 여행을 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세계인을 감동시켰죠.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어린 돌고래 주검이 떠 있습니다. 어미가 등에 업고 헤엄쳐 갑니다. 떨어지면 다시 주둥이나 등에 태웁니다. 엊그제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잠수 요원이 물속으로 접근해 보니 남방 큰 돌고래가 등과 앞지느러미 사이에 새끼를 얹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빼앗길세라 이리저리 옮기며 나아갔습니다. 해경은 어미와 새끼의 마지막 여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보냈다고 했죠. 돌고래는 허파로 숨을 쉬기에 물 밖에 나와 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물 위로 올려 어떻게든 숨기를 틔우려는 몸짓이라고 합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 120마리쯤 살고 있습니다. 제돌이를 비롯해 고향 바다로 돌아간 8마리도 이 남방 큰 돌고래죠. 수명은 40에서 50쯤이고 꼬박 1년을 임신해 1마리씩 낳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새끼여서일까요? 양육기간이 길기로도 이름났습니다. 어미가 길게는 6년까지 새끼를 데리고 다니며 생존과 사냥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40다 낳은 늦둥이일수록 더욱 지극하게 보살핀다고 합니다. 보통 4살이면 젖을 떼지만 늦둥이는 5년 넘게 8년까지 젖을 먹이기도 합니다. 늦둥이여서 더 애틋한 우리네 어머니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새끼를 붙잡으려는 안간힘은 비명에 숨진 해병대 아들의 사진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속담에 어머니 품속에 밤이슬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자식 생각하며 눈물, 정성, 사랑을 이슬처럼 쏟는다는 얘기입니다. 8월 중순이 다 가도록 꺾이지 않는 열대야에 제주 돌고래의 애틋한 모성을 생각하며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아가야 제발 숨 좀 쉬렴이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더위인데도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와 전라 동부로는 80mm 이상, 경남 해안으로는 저녁까지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새벽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대부분 내륙 지역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 내륙으로는 8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와 비가 내려도 더위를 크게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폭염의 기세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